나쁜 놈들! 제가 32년 동안 재무팀장을 했습니다. 그런 제가 5억 5천 투자하고 3억을 날렸어요. 타운하우스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됩니다. 이 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약했어요. 딸의 결혼자금 1억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레고랜드가 터지면서 건설사가 부도났어요. 30살 딸은 지금 34. 아직도 결혼 못하고 저랑 같이 편의점 알바 뛰고 있습니다. 65세 아빠와 34 딸이 밤새 편의점에서 바코드 찍으면서 1억 빚 갚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제 실수가 여러분의 노후자금 지킬 수 있습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제 망한 인생이 누군가는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식입니다. 2020년 2월 제 나이 59에 32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떠났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요. 성남에 있는 중견전자부품 제조회사의 재무팀장이었습니다. 직원 500명 규모의 회사에서 32년을 일했으니 제 인생의 반 이상을 그곳에서 보낸 셈이지요.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숫자와 씨름했습니다. 예산 편성, 자금 운용, 투자 검토. 회사 돈 한 푼 한 푼이 제 손을 거쳐갔어요. 퇴직금은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32년치 치고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충분하다고 여겼어요. 여기에 그동안 모아둔 예금 1억 1천만 원까지 합치면 2억 8천이었거든요. 현재 살고 있는 강동구 전세는 2억 5천. 아내가 운영하는 작은 피아노 교습소에서 월 15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제 국민연금은 4년 뒤 63세가 돼야 나오니 그때까지는 아내 수입으로 버텨야 합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재무팀장이 32년 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숫자를 보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요. 월 150만 원이면 부부 둘이 살기에 빠듯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전세금도 안정적이고요. 큰딸은 올해 30인데 내년쯤 결혼할 예정이니 앞으로는 정말 노후만 생각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32년을 매일 출근했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는 매일 교습소에 나가고 저 혼자 강동구 아파트에 앉아 있으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참에 좀 넓은 데로 이사 갈까? 마당 있는 집 어때?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아파트에만 살았거든요. 마당에서 텃밭도 가꾸고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정원도 거닐고 생각만 해도 좋았습니다. 주말마다 분양 정보를 찾아봤어요. 처음엔 파주, 양평, 이천 쪽을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더라고요. 병원도 멀고 시내 나가기도 불편하고 아내 교습소도 당장 옮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광주시 오포읍 타운하우스 분양 광고를 봤습니다. 분당까지 차로 20분. 전원 생활과 도시 생활을 동시에 눈이 번쩍 띄었어요. 분당이 20분이면 성남도 가깝고 아내 교습소도 유지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2020년 3월 어느 토요일 아내와 함께 오포읍 분양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타운하우스 50세대 분양합니다. 마당 30평, 실평수 45평. 분양가는 5억 5천만 원입니다. 5억 5천. 숫자를 머릿속으로 굴렸습니다. 제 자산이 2억 8천. 부족한 게 2억 7천인데 전세금 빼면 남는 돈이 없네요. 잠깐 고민했지만 담당자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입주는 2023년 예정이고요. 계약금 10%만 내시면 됩니다. 중도금은 나눠서 내시면 되고 잔금 때 전세 빼서 이사 오시면 돼요. 중도금을 나눠낸다. 그 말이 제게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계산을 다시 해봤어요. 계약금 5,500만 원은 예금으로 낼 수 있어요. 중도금은 6회에 걸쳐 총 3억 3천.
1년 반 동안 두 달에 한 번씩 5,500만 원씩 내면 됩니다. 입주할 때는 전세 빼서 잔금 내면 되고요. 할 수 있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32년 동안 회사 자금 운용한 사람인데 이 정도 계획은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도 좋아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 집 마당 생기는 거네요. 이틀 뒤 다시 분양사무소를 찾아가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5,500만 원을 내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 순간이 참 벅찼습니다. 59 평생 처음으로 제 명의로 집을 갖는 거였으니까요. 분양사무소를 나오는 길 아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이제 3년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2023년이면 내가 62살, 당신이 58이네. 그때부터 진짜 우리 인생이 시작이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안 왔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 텃밭에서 상추도 키우고 토마토도 심고 아침마다 정원에서 커피 마시는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아내랑 손잡고 마당 거닐고 주말엔 큰딸네 손주들 데려와서 뛰어놀게 하고 그런 상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꿈이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요. 계약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분양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 번째 중도금 5,500만 원 납부해 주세요. 2020년 4월 말이었어요. 예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계약금 내고 남은 돈이 5,500만 원. 딱 맞네요. 은행에 가서 중도금을 입금했어요. 통장 잔액이 바닥났지만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퇴직금 1억 7천이 고스란히 남아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오포읍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집이 지어질 자리를 보러요. 넓은 부지에 말뚝이 박혀 있고 공사 안내판이 서 있었어요. 신현리 타운하우스 50세대 2023년 준공 예정.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여기가 우리 집 자리래요. 6월이 되니 두 번째 중도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또 5,500만 원. 퇴직금 통장을 열어봤어요. 1억 7천에서 5,500을 빼면 1억 1,500. 아직 여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어요. 중도금이 총 6차례인데 이렇게 계속 내다보면 돈이 모자라지 않을까? 계산기를 꺼내 두드렸습니다. 중도금 총액 3억 3천만 원. 회차당 5,500만 원씩 6번. 현재 남은 퇴직금 1억 1,500만 원. 5,500 곱하기 2는 1억 1천. 3회차까지는 가능하네요. 4회차는 5,500만 원이 모자랍니다. 잠깐. 뭔가 잘못 계산한 것 같았어요. 다시 처음부터 해봤습니다. 첫 회차랑 2회차는 이미 냈어요. 남은 회차는 넷. 필요한 금액은 2억 2천만 원. 제 통장 잔액은 1억 1,500만 원. 부족액 1억 500만 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1억이 모자라네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분양사무소에서는 중도금 나눠 내면 된다고 했는데요. 저녁 먹다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중도금 계산해 봤는데 돈이 좀 모자라.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얼마나요? 1억 정도. 아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1억이요? 그럼 어떡해요? 대출 받으면 되지. 제가 대답했어요. 분양받은 사람들 다 중도금 대출 받잖아. 나도 알아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집 근처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물었어요. 중도금 대출 받고 싶은데요. 광주 오포읍 타운하우스 분양받았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타운하우스요? 아파트 아니고요? 네, 타운하우스입니다. 손님, 타운하우스는 집단 대출이 안 됩니다.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파트만 가능해요.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돼서 보증기관 보증을 못 받거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중도금을 어떻게 내요? 개인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알아보셔야죠. 근데 신용대출은 한도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니. 분양 사무소에서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아니, 제가 물어보지 않았으니 그쪽에서 굳이 말해줄 이유도 없었겠지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다시 계산했습니다. 이번이 2회차니까 남은 중도금은 4회차부터 6회차까지 넷. 필요한 돈은 2억 2천만 원. 제 통장에 남은 돈은 1억 1천5백만 원. 어떻게든 1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신용대출? 재무팀장 32년 경력에 신용등급도 괜찮으니 1억 정도는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금리가 걱정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신용대출 금리가 5% 정도. 1억 빌리면 월 이자가 40만 원 넘습니다. 아내 교습소 수입이 월 150만 원. 거기서 이자 40만 원 빼면 110만 원. 생활비로 빠듯합니다. 그나마 3년만 버티면 되니까요. 입주하면 전세금 빼서 대출 갚으면 되고요. 그런데 신용대출 1억으로는 모자랍니다. 1억 5백이 필요한데 1억밖에 안 되니까요. 5천만 원이 더 필요해요. 전세 담보대출? 강동구 전세가 2억 5천인데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전세 담보대출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고 한도도 크지 않을 거예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32년간 회사 돈을 굴렸는데 정작 제 돈 계산은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요? 아니, 처음부터 중도금 대출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제가 잘못이었어요. 저녁에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계약 취소하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계약금 날아가. 5,500만 원. 그리고 이미 중도금 한 번 냈잖아. 총 1억 1천이 물거품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떡해요? 방법을 찾아봐야지. 제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며 계속 숫자를 굴렸습니다. 1억 5백만 원. 어떻게든 만들어야 하는데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옆에서 아내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 있는 집. 그 꿈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은행을 몇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신용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재무팀장 경력에 신용등급도 좋아서 1억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금리는 연 5%, 월 이자 42만 원 정도. 하지만 여전히 5천만 원이 모자랐어요. 전세 담보대출을 알아봤지만 한도가 5천만 원도 안 나왔습니다. 게다가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연락도 잘 안 됐어요. 밤마다 계산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5천만 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예금도 바닥났고 퇴직금도 거의 다 쓸 예정이고 친구들한테 빌릴까 생각도 했지만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2020년 7월 어느 주말 큰딸 지은이가 집에 왔습니다. 30살이에요. 회사 다니면서 내년 봄 결혼 준비 중이었어요. 점심 먹다가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왜 그래요? 표정이 안 좋아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아내가 끼어들었어요. 아빠가 요즘 고민이 좀 있어서 그래. 무슨 고민인데요? 아내가 제 눈치를 보더니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타운하우스 분양받았잖아. 그게 중도금 낼 돈이 좀 모자라서. 얼마나요? 5천만 원. 제가 입을 열었어요. 신용대출로 1억은 해결했는데 5천이 더 필요해. 지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제 결혼 자금이 1억 있는데 그거 쓰시면 안 돼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지은아, 그건 내 결혼 자금이잖아. 내년 4월에 결혼하는데 어떡하려고. 아빠, 저 민준이랑 얘기했어요. 결혼 좀 미루기로 했어요. 뭐? 집이 2023년에 완공되잖아요. 그때 제가 결혼해도 돼요. 33이면 늦은 것도 아니고요. 그때 아빠가 전세금 빼서 갚으시면 되잖아요. 지은아. 목이 메었습니다. 너 결혼 준비 다 하고 있었잖아. 괜찮아요, 아빠. 민준이도 이해했어요.
오히려 그때가 더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대요. 저희 둘 다 돈 더 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빠,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아빠가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신 거 알아요. 평생 아파트에만 사셨잖아요.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정도 꿈은 이루셔야죠. 아내가 옆에서 눈물을 훔쳤어요.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괜찮겠니? 네. 저 민준이랑 상의했어요. 그때까지 아빠가 갚으시면 되잖아요. 그날 저녁 지은이 통장에서 1억이 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통장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30살 딸이 결혼 준비하면서 모은 돈. 그걸 제가 쓴다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보, 2023년에 꼭 갚아야 해. 아내가 말했어요. 지은이 결혼 때 써야 하잖아. 당연하지. 입주하면 바로 전세 빼서 신용대출 갚고 지은이 돈도 바로 돌려줘야지.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이제 손에 든 돈이 2억 1,500만 원. 퇴직금 1억 1,500에 지은이 돈 1억. 남은 중도금 4회차는 넉넉히 낼 수 있어요. 신용대출 1억에 월 이자는 42만 원. 아내 수입 150만 원에서 빼면 108만 원. 빠듯하지만 3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입주할 때 필요한 잔금은 1억 6,500만 원. 그땐 전세 2억 5천을 빼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전세금으로 잔금도 내고 신용대출 1억도 갚고 지은이 돈 1억도 돌려주면 됩니다. 할 수 있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3년만 버티면 돼. 8월에 세 번째 중도금을 냈습니다. 5,500만 원. 통장 잔액이 1억 6천으로 줄었어요. 하지만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문제 없으니까요. 9월 어느 일요일 가족 셋이서 오포읍에 다녀왔습니다. 공사가 시작됐더라고요. 기초 공사하는 중이었어요. 지은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우와, 여기가 우리 집 되는 거예요? 마당 진짜 넓다. 지은아, 내가 결혼하고 주말마다 놀러와. 손주들도 데려오고. 제가 말했어요. 네. 민준이도 엄청 좋아할 거예요. 아빠, 이거 잘하신 거예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될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2023년만 기다리면 돼. 3년은 금방 가.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3년만 버티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요. 지은이한테 빌린 돈도 바로 갚을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세상 일은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특히 숫자로만 짠 계획은 더욱 그랬습니다. 2020년 10월 네 번째 중도금을 냈습니다. 통장 잔액이 1억 천으로 줄었어요. 12월에 다섯 번째, 2021년 2월에 여섯 번째 중도금까지 모두 냈습니다. 드디어 3억 3천만 원을 다 낸 거예요. 신용대출 1억의 이자는 매달 42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아내 교습소 수입 150만 원에서 이자 내고 나면 108만 원. 생활비가 빠듯했지만 견딜만 했어요. 3년만 버티면 돼. 그게 저희 부부의 주문이었습니다. 2021년 4월이 왔습니다. 지은이 결혼 예정일이었어요. 그날 아침 지은이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오늘 원래 제가 결혼하는 날이었네요. 목소리가 밝았지만 제 가슴은 아팠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괜찮아요, 아빠. 2년 뒤면 돼요. 민준이도 잘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을 미루게 한 아버지.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5월 어느 주말 가족이 함께 오포읍에 다녀왔습니다. 공사가 제법 진행됐더라고요. 기초 위에 골조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우와, 벌써 이렇게 많이 지어졌어요. 지은아, 내년 이맘때쯤이면 완공될 거야. 제가 말했어요. 그럼 너도 결혼 준비 시작하고. 네. 그때는 제대로 준비할 거예요. 아빠, 걱정 마세요.
현장 소장이 지나가길래 붙잡고 물었습니다. 공사 잘 되고 있나요? 소장이 환하게 웃었어요. 순조롭습니다. 예정대로면 내년 하반기 완공이에요. 2023년 초에는 입주 가능할 겁니다. 혹시 공사비 문제는 없나요? 시공사 재정 상태는요? 소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 손님 재무 쪽 일하셨나 보네요? 걱정 마세요. 저희 회사 튼튼합니다. 광주 일대에서 10년 넘게 일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공사도 순조롭고 1년 반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지은이도 결혼하고 저희 부부는 마당 있는 집에서 살 수 있어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매달 42만 원씩 이자를 내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이제 절반은 온 것 같았어요. 2022년이 되면 입주까지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2022년 설날 지은이와 민준이가 세배하러 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올해가 마지막이네요. 내년에는 저희 결혼하고 아버님도 이사 가시고. 민준아, 그동안 기다려줘서 고맙다. 제가 말했습니다. 내년 봄에 꼭 결혼시켜 줄게. 아버님, 저도 그동안 돈 더 모았어요. 지은이랑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날 오후 또 오포읍에 다녀왔습니다. 겨울이라 공사가 좀 느렸지만 외벽 작업까지 진행되고 있었어요. 타운하우스 모습이 제법 나왔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정말 예쁘네요. 우리 집. 그러게. 마당도 넓고 여기 텃밭 만들고 저기는 평상 놓으면 좋겠어. 봄이 왔습니다. 공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6월쯤 되니 내부 공사까지 진행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올해 말이면 마무리됩니다. 분양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2023년 2월 입주 예정입니다. 7월 어느 날 지은이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저 웨딩홀 예약했어요. 내년 4월이요. 이번엔 진짜예요.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래, 우리 딸 드디어 시집 가는구나. 아빠, 몇 달 안 남았어요. 입주하시면 바로 돈 갚으시는 거죠? 당연하지. 2월에 입주하면 3월에 바로 전세 정리하고 돌려줄게. 8월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렸어요. 강원도 레고랜드 사업부도 위기.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강원도 일인데 저희랑 무슨 상관이겠어요. 하지만 9월이 되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뉴스마다 레고랜드 부도 소식이었어요. 전국 건설업계 비상. 경기도 건설사들도 연쇄부도 우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저희 시공사는 괜찮겠지요? 분양 사무소에 전화했어요. 공사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순조롭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9월 20일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태식 님이신가요? 오포읍 타운하우스 분양자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회사가 부도 처리됐습니다.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부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 남자가 말했어요. 레고랜드 사태 아시죠? 채권 시장이 마비됐습니다. 저희도 공사비 대출 만기 연장이 안 됩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공사는요? 입주는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법원에 회생 절차 신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억 3천만 원을 다 냈는데 집은 완공도 안 된 상태로 멈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와 함께 오포읍으로 갔습니다. 현장 입구에 공사 중단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출입 금지입니다. 저 여기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좀 보고 가면 안 될까요? 경비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잠깐만 보세요. 10분만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70%쯤 완공된 상태였어요. 외벽은 다 올라갔고 창문도 달렸습니다. 내부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공사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인부도 없고 장비도 멈춰 있었어요. 여보, 거의 다 지었는데?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그러게. 얼마 안 남았는데? 돈은 어떻게요? 우리 3억 3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읽어봤지만 시공사부도 시 분양자 보호 조항 같은 건 없었어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최악의 경우 이미 낸 돈 대부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10월 말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식 고객님, 기준금리가 올랐습니다. 신용대출 금리가 8%로 조정됩니다. 8%요? 5%에서요? 네,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시장 불안 때문에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억 원에 연 8%면 연 800만 원. 월 67만 원이에요. 지금까지 42만 원이었는데 25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아내 교습소 수입 150만 원에서 67만 원 빼면 83만 원. 둘이 한 달을 83만 원으로 살아야 했어요. 식비, 통신비, 관리비, 교통비. 모자랐습니다. 11월 들어 통장 잔액이 빠르게 줄었어요. 저축해둔 돈을 조금씩 꺼내 썼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1년도 못 버텨. 제가 중얼거렸어요. 여보, 어떡해요? 공사는 언제 재개될까요? 모르겠어. 뉴스 봐. 건설사 부도가 계속 나오잖아. 12월 초 지은이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웨딩홀 계약금 냈어요. 내년 4월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아빠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몸 챙기세요. 입주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죠? 응,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입주는 무슨 입주? 공사는 중단됐고 재개 전망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딸한테 어떻게 말합니까? 지은아, 미안한데 내 결혼 또 미뤄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60살 남자가 혼자 방에 앉아서 울었어요. 2023년 2월이 왔습니다. 원래 입주 예정일이었어요. 분양 사무소는 문을 닫았고 현장은 겨울 눈만 쌓여 있었습니다. 3월이 됐습니다. 지은이 결혼까지 한 달 남았어요. 3월 중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를 불렀어요. 지은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왜요? 입주 잘 되셨어요? 공사가 중단됐다. 지은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중단이요? 왜요? 시공사가 부도났어. 9월에. 그동안 말 못했다. 그럼 집은요? 돈은요? 회생 절차 진행 중이야.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 모르겠어. 그럼 제 돈은요? 1억은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결혼은요? 다음 달인데요. 미안하다. 지은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 저 32살이에요. 2년 기다렸어요. 이제 또 미루라고요? 지은아,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은이가 일어났습니다. 민준이한테 말해볼게요. 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이가 다시 왔습니다. 민준이와 함께였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은이한테 다 들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무리한 투자를. 민준이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아버님 잘못이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결혼은 어떻게 하려고? 민준이가 지은이를 봤습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연기하기로 했어요. 또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네.
웨딩홀은 날짜 변경했어요. 내년 5월로요. 계약금은 날아갔지만 어쩔 수 없죠. 지은아. 제가 말했지만 지은이는 제 눈을 보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은이 돈 1억이 묶여 있으니 결혼 자금이 부족해요. 부모님들 도움 받아서 하자니 지은이가 그러면 안 된대요. 왜? 아내가 물었어요. 지은이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된 게 제 돈 때문이잖아요. 제가 1억을 안 빌려드렸으면 계약을 취소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빌려드려서 계약 진행한 거고. 지은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지은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 잘못이에요. 그때 아빠 그만두세요 했어야 했어요. 근데 저도 마당 있는 집이 좋아서 결혼 2년 뒤에 하면 되지 생각해서. 지은이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2년이 아니라 3년이 됐어요. 아니, 이제는 언제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민준이가 지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우리 기다릴 수 있어. 민준아,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줄 건데? 넌 올해 34이야. 내 친구들 다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데. 그래도 괜찮아.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은 거지. 남들이랑 비교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지은이가 민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4월이 됐습니다. 원래 결혼식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 지은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괜찮니? 네. 목소리가 평온했어요. 괜찮아요, 아빠. 오늘 저녁에 외식이라도 할까? 아빠가 살게. 아빠, 돈 아껴요. 이자 내셔야죠. 그래도 됐어요. 저 오늘 민준이랑 영화 보러 가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은이 어릴 때 사진을 꺼내 봤어요. 100일 사진, 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내가 우리 딸 인생을 망쳤어.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내가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강한 애야. 이겨낼 거야.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여보, 당신이 욕심 부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노후 준비하려고 딸 결혼시키고 우리 편하게 살려고 한 거지. 결과가 이 모양인데 무슨 소용이야. 5월 중순 시공사 청산 절차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생이 안 되고 청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채권단 회의 결과 나왔습니다. 분양자들은 기성고 70% 인정받고 자녀 금액은 포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3억 3천 중에서 70% 약 2억 3천만 원만 인정됩니다. 나머지 1억은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1억이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게 완전히 다 날리는 건 아니에요. 토지랑 미완성 건물이라도 남으니까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건설사가 인수해서 완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년 후에 재개발 들어가면 토지 가격으로라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몇 년이요? 5년, 1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억이 날아갔어요. 지은이 돈이 고스란히 증발한 겁니다. 밤에 지은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말씀하세요. 내 돈 1억 못 돌려줄 것 같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지은아, 정말 미안해. 아빠. 지은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요. 어차피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옵니까? 지은아, 저 피곤해요. 끊을게요. 뚜마이너스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2023년 6월 저는 63세가 됐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예요. 매달 120만 원이 나왔습니다.
32년 직장 생활의 결과였어요. 아내 교습소 수입 150만 원, 제 연금 120만 원, 합쳐서 270만 원입니다. 여기서 신용대출 이자 67만 원 빼면 203만 원. 둘이 살기에는 빠듯했어요. 조금만 더 아껴 쓰면 될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7월 통장 잔액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생활비로 200만 원을 쓰면 3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대로는 신용대출 원금을 영영 갚지 못해요. 일을 해야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나이에 무슨 일을 해요? 모르겠어. 뭐라도 해야지. 구인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격리, 회계, 재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검색했어요. 10여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죄송하지만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55세까지만. 32년 경력인데요. 재무팀장까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8월 초 편의점 알바 공고를 봤어요. 시급 9,530원. 주 5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전화했습니다. 나이 제한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성실하게 일할 수 있으면 돼요. 면접 보러 가겠습니다. 이튿날 편의점에 갔습니다. 사장님이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연세가 어떻게? 63입니다. 아, 네. 일 경험은 있으세요? 없습니다. 근데 배우는 건 빠릅니다. 사장님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사람을 구하기 힘든지 결국 뽑았습니다. 일주일 해보시고 판단하겠습니다. 8월 중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에 섰어요. 32년 동안 정장 입고 출근하던 제가 편의점 알바복을 입었습니다. 사장님, POS기는 어떻게 쓰는 건가요? 아, 이렇게. 바코드 찍고 여기 누르면. 젊은 사장이 63세 할아버지한테 가르쳐 줬어요. 30명 직원 관리하던 팀장이 바코드 찍는 법을 배웠습니다. 첫날은 엉망이었어요. 바코드를 못 찾고 담배 종류를 몰라서 손님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아저씨, 이것도 몰라요? 20대 손님이 짜증을 냈어요.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에휴. 손님이 혀를 찼습니다. 밤 12시에 퇴근했습니다. 집에 오니 새벽 1시였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6시간 서 있었더니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렇게 한 달을 일했습니다. 주 5일 6시부터 자정까지.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연금 120만 원, 아내 수입 150만 원, 제 알바비 120만 원. 합쳐서 390만 원입니다. 이자 67만 원 내고 생활비로 200만 원 쓰면 123만 원 남았어요. 그걸 조금씩 모았습니다. 신용대출 원금 갚으려면 70개월, 6년이 걸리겠네.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어요. 9월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아는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예전 회사 후배였어요. 박 대리. 아니, 이제는 과장쯤 됐겠죠. 팀장님? 저를 알아봤어요. 제가 바코드를 찍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박 과장. 오랜만이야. 팀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보면 몰라? 일하지. 네. 3년 전에 명예퇴직했어. 지금은 여기서 알바해. 박 과장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냥 물건값 계산하고 나갔습니다. 제 얼굴을 한 번 더 보고는 급히 문을 닫았어요. 팀장님이 편의점에서 그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63세 남자가 편의점 알바하는 게 그렇게 창피한가? 재무팀장 하던 사람이 바코드 찍는 게 그렇게 비참한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지은이한테 미안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갚아야 했어요. 10월이 왔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말했어요. 이 선생님 일 잘하십니다.
계속 일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이 선생님 친절하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사실 처음엔 나이 때문에 걱정했는데 잘하십니다. 작은 위로였지만 그날은 조금 덜 비참했습니다. 11월 지은이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편의점에서 일하신다고요? 어떻게 알았니? 박 과장님이 엄마한테 연락했대요. 아빠가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거 봤다고. 그래, 일한다. 미안하다. 아빠. 지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쟤 때문이죠? 제 1억 때문에 아빠가 그러시는 거죠? 아니야, 지은아. 이건 아빠 책임이야. 아빠, 저도 돈 벌게요. 제가 투잡 뛸게요. 같이 갚아요. 안 돼. 넌 내 결혼 준비해야지. 결혼은 무슨?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요? 지은아, 아빠는 괜찮아. 6년만 버티면 갚을 수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6년 동안 매달 120만 원씩 모으면 원금은 갚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6년이 얼마나 길지 딸한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밤 6시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에 섰어요. 63세 할아버지의 노동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 초입니다. 편의점에서 일한 지 1년 반이 됐어요. 65세가 됐습니다. 지난주 미완공 타운하우스 토지가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전화했어요. 낙찰가의 15% 정도 배당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3천만 원 정도요? 3천이요? 네. 3억 3천 중에서 3천입니다. 3억이 날아갔어요. 3,020만 원 대 3천만 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어젯밤 오랜만에 오포읍에 다녀왔습니다. 공사 중단된 지 2년 반. 현장은 폐허처럼 변해 있었어요. 녹슨 철골, 깨진 유리,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저희 집이 될 뻔했던 그곳은 흉물로 남았어요. 평생 숫자를 봤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32년 동안 회사 장부를 봤습니다. 매출 원가, 이익률, 대차 대조표 모두 제 손을 거쳐갔어요. 하지만 정작 제 인생의 숫자는 틀렸습니다. 첫 번째 실수. 타운하우스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됩니다. 재무팀장이 그걸 몰랐어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차이, 집단대출과 담보대출의 차이. 제 전문 분야였는데 놓쳤습니다. 두 번째 실수. 딸의 결혼자금을 투자금으로 썼습니다. 30살 딸이 모은 1억. 그걸 담보로 집을 샀어요.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는 겁니다. 생존자금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걸 알면서도 저는 했습니다. 세 번째 실수. 강원도 레고랜드가 경기도 광주까지 영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채권시장 경색, 건설사 연쇄 부도.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 일에는 적용하지 못했어요. 내 직업이 재무였는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린 게 아니었어요. 가족을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의가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지은이는 아직도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2024년이 지나갔어요. 올해로 34입니다. 민준이는 기다려주고 있지만 지은이가 먼저 결혼하자는 말을 꺼내지 못해요. 아빠가 돈 갚을 때까지는 안 해요. 지은이가 작년에 말했어요. 제 돈으로 생긴 빚이니까요. 제가 울었습니다. 지은아, 그건 아빠 빚이야. 내 빚이 아니야. 아빠, 똑같아요. 지난달 지은이가 투잡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끝나고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해요. 다른 편의점이에요. 같은 곳이면 제가 못 보게 했을 테니까. 아빠도 편의점에서 일하잖아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65세에 편의점 알바를 하고 딸이 34세 투잡을 뛰어요. 이게 제가 가족에게 준 선물입니다. 신용대출은 아직 8천만 원 남았습니다. 지은이와 제가 매달 100만 원씩 갚고 있어요. 4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 지은이는 38, 민준이는 40이에요. 며칠 전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저 기다릴 수 있습니다. 4년 뒤에 결혼해도 괜찮아요. 민준아, 미안하다. 내 인생까지 망쳐서. 아닙니다. 지은이랑 같이 있으면 그게 제 인생이에요. 참 좋은 사위감입니다. 제가 망치지만 않았어도 오늘 아침 편의점 가는 길에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그냥 전세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랬겠지. 마당 있는 집은 필요 없었어. 그냥 우리 셋이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였는데. 맞는 말입니다. 3억 3천이 있으면 뭐 합니까? 딸 결혼 1억, 저희 노후자금 2억, 비상금 3천. 그렇게 쓰면 됐어요. 마당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욕심을 냈어요. 아니, 욕심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한테 마당 있는 집을 선물하고 싶다. 딸 결혼시키고 우리끼리 편하게 살고 싶다.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독이 됩니다. 지나친 사랑이 가족을 아프게 해요. 어젯밤 계산해 봤습니다. 4년 후면 빚을 다 갚아요. 그때 제 나이 69, 지은이 38. 늦었지만 지은이는 결혼할 수 있어요. 저는 70까지 일할 겁니다. 편의점이든 뭐든. 타운하우스는 없습니다. 마당도 없어요. 하지만 빚은 없을 겁니다. 그게 제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여보세요? 오늘 아침 누군가 전화했어요.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김태식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유튜브에서 투자 실패 사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선생님 사연을 들었습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왜요? 다른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요. 특히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잠깐 생각했습니다. 제 창피한 이야기를 왜 남들한테? 하지만 전화 너머 젊은이가 말했어요. 선생님, 창피한 게 아닙니다. 용기 있는 겁니다. 선생님 이야기가 누군가는 구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제 실수가 교훈이 된다면 이 5년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겠죠. 오늘도 6시에 편의점 문을 열겠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바코드를 찍겠어요. 65세 할아버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타운하우스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전하고 싶은 한마디입니다. 아파트가 아니면 조심하세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사랑한다면 무리하지 마세요.